딸이 죽은 지 3년입니다. 저는 장례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별채문이 제 앞에서 잠겼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었고 문 앞엔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사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여기 오실 일 없어요. 그날 밤 제 이름으로 찍힌 서류들과 명도, 안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페에서 딸의 반지를 낀 사위가 다른 여자와 웃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한정그룹 회장, 사람들 입에선 재벌 여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지요. 언론은 제 나이를 먼저 적고 사람들은 제 표정을 먼저 읽습니다. 차갑다,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전부 제 딸 유진을 잃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떠난 날 이후로 저는 단단한 게 아니라 무너진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다시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회사 로비에 가장 먼저 들어서고 회장실 불을 제가 직접 켜고 임원들이 오기 전에 결제 서류를 반듯하게 정리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정상이라는 가면일 뿐입니다. 딸을 잃은 날부터 제 하루는 겉만 멀쩡했고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실 창문은 늘 반쯤만 열어둡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책상 한쪽에 놓인 메모지들이 조금 흔들리거든요. 그 메모지엔 아직도 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흔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울지 않으려 애씁니다. 회사에서 울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저를 무너진 회장으로 볼 테니까요. 무너진 회장은 곧 밀려납니다. 그리고 밀려난 사람의 자리는 누군가 너무 쉽게 차지하니까요. 그 제 틈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사위 강재민이었습니다. 강재민은 늘 검은 정장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제 앞에서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도울게요. 유진이 몫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말은 곱고 매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반드시 서류가 따라왔습니다. 유진 기금, 유진 명의 지분, 신탁관리권, 각종 약정서.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을 힘이 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사람에게 문장들은 잔인하게 길고 도장 하나는 너무 간단하니까요. 제가 도장을 찍을 때마다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유진을 지키는 일이다. 탁 하고 인주 소리가 책상 위에서 울리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소리는 마음이 가라앉은 게 아니라 제 권한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조용해서 몰랐던, 그래서 더 위험했던 소리요. 집도 달라졌습니다. 한남동 본가 거실에서 유진이 좋아하던 향초는 사라지고 낯선 향수 냄새가 남았습니다. 유진이 아끼던 머그컵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고 피아노 위에는 반짝이는 와인잔 세트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컵은 어디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재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깨질까봐 제가 보관했어요. 배려라는 말이 그렇게 딸의 흔적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딸이 떠난 집에서 저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딸이 남긴 마지막 것들까지 붙잡고 싸우면 제가 더 처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늘었습니다. 제가 참석해야 할 행사에서 제 이름이 적힌 축사가 누군가의 입으로 대신 읽혔고 제가 모르는 기부 약정서가 제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보고를 올릴 때마다 문장 끝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기억이 그 말이 입술에서 맴돌다 사라질 때마다 제 자존심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인정하는 순간 저들은 나를 밀어낼 거야. 그래서 저는 더 단단한 척했습니다. 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는 약해진 순간 바로 먹히는 자리니까요. 밤이 되면 결국 저는 혼자가 됩니다. 회장실 소파에 앉아 유진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 짧은 문장 하나가 목을 조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불빛은 찬란한데 제 눈에는 전부 흐릿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재민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귀에는 쉬세요가 아니라 사라지세요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뜻을 정확히 붙잡지 못한 척했습니다. 딸을 잃은 뒤 제 인생은 모른 척으로 버텨온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생전에 제 손에 쥐어준 만년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쥐고 종이에 딸의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진, 두 글자를 끝내는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딸은 내게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불러준 아이인데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명분이 되는 걸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을 지키는 일은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 이름을 이용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을 제가 가장 늦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재미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제 눈이 서류 상단 한 줄에 꽂혔습니다. 유진 기금보고 강재민.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기금보고는 원래 제 비서실과 감사팀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의 주체가 사위라니요. 제 이름은 아직 맨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제 삶은, 제 집은 이미 아래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딸을 잃고 내 자리까지 잃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안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아니라 경고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더는 울지 않는 것, 그리고 더는 빼앗기지 않는 것. 기일을 한 달 앞둔 오후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유진이 쓰던 별채로 갔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는 그곳이 제게 숨 쉴 곳이었습니다. 회사 보고서도 가족들의 눈치도 세상의 소음도 거기선 잠시 멈췄습니다. 유진은 창가에 작은 선인장을 두고 커튼을 반쯤 걷어 햇살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바닥을 밟을 때마다 딸의 숨결이 남아있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다시 한번. 삐. 세 번째. 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유진 생일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정한 번호였고 유진이 떠난 뒤에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재민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그거 바꿨습니다. 보안 때문에요. 왜 내가 받고? 제가 묻자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저는 그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죄책감이 없구나. 장모님은 이제 여기 오실 일 없어요. 힘드시잖아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 그 말이 제 귀에서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치우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떨었습니다. 문만 열리면 안에 있는 유진의 컵 하나라도 껴안고 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마저도 막혔습니다. 재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앞에 탁 내려놓는 그 동작이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선언 같았습니다. 별채는 제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유진이가 생전에 정리해놨어요. 법무팀이 확인했어요. 그는 유진이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꺼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삼키느라 숨이 막히는데 그는 그걸 열쇠처럼 사용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활자들은 또렷했지만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서명란에 적힌 이름이 유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진의 서명은 언제나 끝이 날렵하게 올라갔습니다. 딸은 성격이 그랬습니다. 단정하고 고집 있고 자신의 선을 분명히 긋는 아이였지요. 그런데 그 서명은 끝이 흐물흐물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흉내낸 글씨 같았습니다. 이건 유진 글씨가 아니야. 제가 낮게 말하자 재미는 곧바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장모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유진이는 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재미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죠.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장모님만 손해예요. 손해. 그 말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딸을 잃은 게 손해입니까? 딸의 공간 앞에서 쫓겨난 게 손해입니까?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더 깊은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밀리고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별채로 갔습니다. 이번엔 문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출입 권한이 없으십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그 위가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은 제 무릎을 꺾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숨을 쉬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이 조금 보였습니다. 유진이 좋아하던 하얀 커튼이 사라져 있었고 창가에 놓였던 선인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반짝이는 와인 박스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딸의 기억이 교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딸을 2번 잃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본가에서 재미는 아무렇지 않게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유진 사진 앞에 술잔을 올리며 말했지요. 장모님, 유진이도 장모님이 편했으면 좋겠대요. 회사 일 내려놓으세요. 저는 술잔을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진 액자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유리 너머로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그 침묵을 자기 편으로 만들 듯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일 지나면 부동산 쪽에서 연락 올 겁니다. 집 문제도 정리해야죠. 그 말이 끝나고 며칠 뒤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임대차 종료 및 명도 안내.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별채가 임대차라니요. 그곳은 계약이 아니라 딸의 마지막 숨이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법무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더 잔인했습니다. 회장님, 등기 이전이 완료돼 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사위 측입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혼자 삼키지 못했습니다. 미숙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미숙 씨, 나
내가 너무 바보였지요. 내 딸 집을 내 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미숙 실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서류 사본 혹시 남아 있습니까?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딸의 유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유진이 쓰던 만년필과 낡은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손에 쥔 채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엄마를 밀어낼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문고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이요.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다. 누군가가 딸의 이름으로 나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울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나를 울린 사람들일 거라고. 별채 문 앞에서 쫓겨난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도 집이 아니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거실은 넓었지만 숨이 막혔고 유진 사진이 놓인 재단은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강재민은 제 옆에 앉아 걱정하는 척 차를 따랐습니다. 그 손이 너무 침착해서 저는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슬픔은 흔들리는데 죄가 있는 사람의 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집이라는 이름에서요. 미숙 실장이 가져온 작은 오피스텔 열쇠를 손에 쥐었을 때 제 손바닥이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미는 말렸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제가 옆에서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나를 잃을 것 같구나.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작고 차가웠습니다. 냉장고에는 생수 2병,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 몇 개. 저는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내가 숨을 쉬기 위한 곳이지 도망치기 위한 곳이 아니라고. 도망은 끝이 없지만 숨을 쉬면 다시 걸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숙 실장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따뜻한 차를 쥐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유진님이 생전에 남기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 제가 묻자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비밀 금고에 보관돼 있던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유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엄마, 내가 못 돌아오면 이건 윤태호 변호사에게.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제 목이 꽉 조여왔습니다. 내 딸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USB를 손에 쥔 채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윤태호 지금 연락할 수 있니?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윤태호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정돈된 셔츠에 눈빛만은 이상하게 침착한 사람. 그는 제 앞에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딸이 다시 살아있을까 봐요. 영상 속 유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말끔했지만 눈밑이 아주 조금 어두웠습니다. 딸이 불안할 때마다 그 자리에 그늘이 내려앉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 지금 무섭다. 저는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은 이어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재민 오빠가 요즘 이상해. 지분이랑 기금 관리권을 계속 요구해. 그리고 내가 죽으면 서류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미리 준비했다고 했어. 내가 죽으면이라는 말을 딸이 너무 담담하게 꺼내는 순간 저는 화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 무리하지 마였던 이유가 그때서야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윤태호가 화면 아래 날짜를 확대해 보여줬습니다. 사고 이틀 전, 제 심장이 꺼져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사고를 알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사고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대신 제 안에서 아주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서 유진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네 서명. 내 필체는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제발 확인해.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이 꺼졌습니다. 오피스텔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노트북 검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 씨 이걸 공증할 수 있나요? 윤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복제본을 분산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은 전부 다시 감정 들어가야 합니다. 미숙 실장이 말을 보탰습니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록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록.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감정으로만 버텼습니다. 슬픔, 죄책감, 두려움. 하지만 기록은 냉정합니다. 기록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록은 거짓말을 죽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유진묘를 찾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고 흙 위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울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대신 반듯하게 서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이제는 울기만 하지 않을게. 내가 남긴 흔적, 엄마가 끝까지 찾아낼게. 묘지에서 내려오는 길, 강재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어디세요? 위험해요.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위험한 건 밖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재민아, 내 발로 걷는 것까지 내 허락이 필요하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미숙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미숙 씨, 동식 전무에게 연락해요. 그리고 감사팀 박원철 팀장도 조용히 불러요. 미숙이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내 딸 이름을 지킨다. 그날 밤 오피스텔 침대 머리맡에 유진 사진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한 방울만 흘렸습니다. 딱 한 방울. 그 다음부터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음이 끝나면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하니까요. USB 영상을 본 뒤 저는 제일 먼저 제 감정을 제 손으로 묶었습니다. 분노가 앞서면 실수가 나오고 실수는 상대에게 칼자루를 줍니다. 강재민은 제가 흔들리길 기다립니다. 그러니 저는 흔들리는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반격은 회의실이 아니라 티룸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위가 이미 결재선과 사람들을 장악해 둔 걸 알았으니까요. 공식 자리에선 누구도 제 편에 서지 않습니다. 저는 임원들을 한 명씩 조용히 불렀습니다. 차잔을 앞에 두고 저는 단 한 가지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간 서류들, 내가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지? 처음엔 다들 눈을 피했습니다. 회장님 컨디션이 사위께서 대신 그 말들이 얼마나 편리한 변명인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중 박원철 감사팀장만이 끝내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의 손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제 대행 흔적이 있습니다. 비서실 메일에서 회장님 확인 완료로 처리된 거니 회장님 부재 시간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숨쉬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박원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건 보고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날짜, 결제선, 원본 모두 남기세요. 그리고 윤태호에게는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진 이름이 들어간 문서부터 전부 목록화해요. 특히 별채 등기, 신탁 관리권, 기금 운용 보고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최동식 전무는 더 조용한 길을 맡았습니다. 재민 주변의 사람, 돈, 습관. 겉으로는 애도하는 사위가 어느 카페에 앉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느 이름으로 예약을 하는지. 동식은 짧게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위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뒤에 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딸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제 회사까지 뿌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바로 다음 문장을 꺼냈습니다. 줄이 있으면 줄부터 자르면 됩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호도 운전기사도 최소로. 누군가에게 회장님이 나간다는 정보가 들어가면 상대는 바로 흔적을 지웁니다. 저는 유진이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꽃집 근처, 재민이 자주 들른다는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그 떨림을 핑계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강재민이 차에서 내리며 웃는 모습,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유진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엔 낯선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재민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며 웃었습니다. 재민은 그 웃음을 받아주듯 너무 자연스럽게 여자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숨이 막혀서 저는 잠시 벽을 짚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습니다. 내 딸의 반지를 저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짧게 오열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떠올린 건 유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 확인해. 저는 울면서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고 카메라를 올렸습니다. 재민의 손, 반지, 여자의 얼굴, 둘이 나누는 대화의 입모양까지. 흔들린 영상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고 윤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확보, 유진 반지 착용, 동행 여성 있음, 위치 공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서연, 내가 울어도 된다. 다만 울음으로 끝내지 마라. 그날 밤 저는 2개의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회사 내부용, 하나는 법정용. 박원철이 결제 대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고 미숙은 인감 사용 기록과 회장명의 대외 서신을 모았습니다. 태호는 USB 원본 공증과 필적 감정 접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동식은 재민과 그 여자의 연결선을 추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진 기금 후원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올해 지원이 줄어서 프로그램을 축소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딸의 이름으로 세운 약속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유진 이름이 더는 이용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눈물이 또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라 이를 악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아, 내가 내 딸 이름으로 나를 밀어냈지.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기록으로 밀어낼 차례다. 강재민은 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과하거나 물러서는 대신 저를 무너진 사람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식이었지요. 사람들은 제 실수보다 제 눈물을 더 크게 보니까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비서실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 화면을 급히 끄고 누군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다가와 기사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회장, 딸 잃은 충격으로 판단력 저하 사위가 그룹 찍힌다. 익명 제보, 관계자 발언, 그리고 제 얼굴을 일부러 흐릿하게 처리한 사진까지. 문장마다 걱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지만 그건 걱정이 아니라 해체였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그 틈에 재민이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었지요. 그날 오후 이사회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회장 건강검진 및 직무 수행 가능 여부 확인.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동안 제 이름으로 수십 건이 결제되고 제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가도 아무 말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제 건강을 걱정한다니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재민이 먼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공손해서 오히려 역겨웠습니다. 장모님, 저는 회사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유진이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가 또 딸 이름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딱 한 번만 되뇌었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천천히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건강을 걱정한다면 먼저 내 이름으로 나간 서류부터 걱정해라. 재민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저에게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눈치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부터 역습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박원철 감사팀장에게는 지방 발령 문서가 올라왔고 동식 전무 쪽 사업장에는 갑자기 점검이 들어갔습니다. 윤태호 사무실 앞에는 낯선 차량이 며칠째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받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다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위로 더 차가운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멈추면 다음 타깃은 더 약한 사람이 된다.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 문 손잡이에 미세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미숙이 먼저 알아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누가 들어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서랍 안 USB 복제본이 있던 봉투 위치가 아주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찾았는지 확인만 하고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봉투를 눌러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떨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는 순간 제가 약해지니까요. 윤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는 원본을 더 깊이 숨기고 복제본은 더 넓게 흩어야 합니다. 상대는 없애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없애려 들수록 더 크게 남기면 됩니다. 그리고 강재민은 마지막 카드처럼 유언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회 자료로 첨부된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진이 남겼다는 문장, 사위에게 경영권을 위임한다는 문장. 종이는 깨끗했지만 문장은 더러웠습니다. 그는 그 종이 한 장으로 제 딸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 했습니다. 재민은 회의장에서 그 유언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십니다. 유진이는 제가 회사를 이어받길 원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진이는 엄마를 버리는 글씨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박원철이 준비해둔 자료를 제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 부재 시간대에 찍힌 회장 확인 완료 메일들, 인감 사용 내역, 결제 대행 흔적. 종이들이 한 장 한 장 쌓일수록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사위가 이상하다는 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이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사고 기록 재수집 과정에서 나온 정비 메모였습니다. 브레이크 호스 교체 기록이 이상하게 비어 있었고 사고 직전 보험 담당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태호가 덧붙였습니다. 그 담당자 재민 씨가 쓰는 로펌 출신입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싸움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재산 다툼이 아니라 딸의 죽음에 닿아 있는 싸움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어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민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용히 있을까봐? 그가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이건 장모님을 위한.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말로 날 밀어내지 마. 내가 지운 자리에 나는 기록을 남길 거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박동을 두려움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공시 준비해요. 감사위 보고도 같이. 그리고 필적 감정, 영상 공증, 전부 속도 내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짜 전면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재민이 원하는 전면전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전면전이지. 그날부터 강재민의 역습은 더 거칠어졌고 제 반격은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소문을 뿌렸고 저는 날짜를 모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흔들었고 저는 증거를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상대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할수록 결국 미쳐 보이는 건 그들의 발자국이 될 거라는 것을요. 주주총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조금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저는 한서연 한정그룹 회장입니다. 오늘은 회장 자리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 딸의 이름으로 빼앗긴 것들을 되돌려 놓는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못 박았습니다. 본관 대회의실 앞 복도는 낯설게 차가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이사회 멤버들은 저를 지나치면서도 눈을 피했습니다. 강재민은 이미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공손한 표정, 그리고 그 뒤에 늘 붙어 다니는 로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걸어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흔들리면 끝이다. 오늘은 기록이 말한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재민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고 유진의 유원장입니다. 유진은 제가 그룹을 이어받길 원했습니다. 장모님은 슬픔으로 판단이 흐려지셨고 회사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유원장이라는 단어 앞에서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유진의 이름이 그렇게 또 방패가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림 위에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유진이의 글씨를 저는 압니다. 그리고 윤태호가 제 옆에 서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필적 감정 1차 결과, 원본 대조표, 그리고 유진이 생전에 남긴 영상 공증 서류가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유원장 서명은 본인 필체와 유의미한 불일치가 확인됩니다. 태호의 말이 차갑게 떨어지자 몇몇 이사들이
동시에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재민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표정 변화 하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맞다. 너는 오늘 무너진다. 재민은 곧바로 반격하려 했습니다. 그건 감정일 뿐입니다. 장모님이 지금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감정이라면 제 감정부터 꺼내겠습니다. 박원철 감사팀장이 앞쪽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날짜별 결제 대행 기록이 떴습니다. 회장 확인 완료 처리된 이메일, 인감 사용 내역, 회장 부재 시간대의 승인 로그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 줄씩 짚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병원에 있었고, 이 시간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서류가 나갔습니다. 누가 제 손을 대신 썼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서 재민으로 옮겨갔습니다. 재민은 침착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을 돕기 위한 임시 조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돕는 사람은 몰래 하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은 빼앗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돈이 흐른 곳을 꺼냈습니다. 박원철이 준비한 보고서엔 신탁 자금이 관리,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간 흐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아닌 재민과 연결된 계좌들이었습니다. 유진 기금이 줄어든 이유가 이것입니다. 딸 이름으로 세운 약속이 누군가의 사생활을 키웠습니다. 그 문장이 떨어지자 주주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그 웅성거림은 여론이 아니라 중력이었습니다. 진실 쪽으로 기울어지는 소리요. 재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여기까지 하시죠. 집안일을. 저는 눈을 맞추고 낮게 말했습니다. 집안일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의장이 급히 정회를 선언했고 재민은 로펌 사람들과 속삭이며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판이 내가 아는 언어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문서, 눈물이 아니라 로그, 사과가 아니라 계좌 흐름. 정회가 끝나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회장 직무정지 안건은 부결됐고 특별감사 및 수사기관 통보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의사봉이 내려치는 순간 제 목 뒤쪽에 박혀있던 돌덩이가 조금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이제 한 발은 되돌려놨다. 그런데 회의장이 끝나기도 전에 미숙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재민이 나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때처럼 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태호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재민 동선 확보, 통화 기록 보전 신청, 오늘부터는 도주가 아니라 연결을 잡아야 해요. 그날 저녁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재민이 차로 빠져나가려다 제지당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가 있었고 계좌가 일부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날 죽이려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제가 울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울음 대신 아주 짧게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무너질 차례야.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첫 번째 결말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전쟁은 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지점에서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주주총회가 끝난 밤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재민이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더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앞에 서서 칼을 휘두르는 손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칼을 쥐어줬고 방향까지 가르쳤습니다. 미숙이 제 귀에 남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처럼 처리. 그 말은 습관이었고 습관은 과거의 성공에서 태어납니다. 재민이 예전에 처리해 본 일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윤태호가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USB 원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회장님, 영상 파일 외에 숨긴 폴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태호가 복구 프로그램을 돌리자 오래된 음성 파일과 이메일 캡처가 조각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파일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JH 미팅 사고 전날 날짜는 유진이 사고 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제 손을 제 손으로 눌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떨면 또 빼앗깁니다. 파일이 재생되자 남자 목소리 두 개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재민, 다른 하나는 더 낮고 익숙한 중저음. 회사 회의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서준혁, 한정그룹 부회장 겸 CFO. 제 옆에서 재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던 사람. 제가 딸을 잃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시절에도 가장 먼저 제 손에서 서류를 받아가던 사람. 녹음 속에서 준혁은 말했습니다. 흔적 남기지 말고 서류는 사고 이후에 정리해. 보험 담당은 내가 바꿔둘게. 재민이 묻습니다. 장모가 의심하면요? 준혁이 웃습니다. 의심할수록 내가 앞에서. 회장은 감정으로 움직여. 우리는 숫자로 움직이고. 그 문장이 제 심장을 한 번에 꿰뚫었습니다. 딸을 잃은 제 감정을 그들은 계산표로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원철을 불렀습니다. 사고 당시 보험 담당 변경 내역, 정비 기록, 차량 감정 기록. 전부 다시. 원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서준혁은 회사에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돈줄은 목줄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 두려움 위에 제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회사가 아니라 유진이다. 원철이 가져온 자료는 더 잔인했습니다. 사고 직전 유진 차량의 정비 기록이 비정상 공백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는 분실 처리, 현장 CCTV는 저장 기간 만료로 삭제. 너무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부 감정 결과에서 브레이크 호스 손상 흔적이 인위적 가능성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면 딸은 누군가에게 처리된 겁니다. 미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유진 앞에서는 울어도 되지만 준혁 앞에서는 울면 안 됩니다. 울면 그들은 또 계산합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이건 2차전이에요. 재미는 끝났고 이제 준혁입니다. 태호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녹음 파일 공증, 통화 기록 보전 신청,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협조 요청. 저는 동시에 내부 전쟁도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해외 법인 송금, 컨설팅 수수료, 페이퍼 컴퍼니 거래. 숫자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재민이 빼먹은 돈은 생활비 수준이었습니다. 준혁이 움직인 돈은 판을 뒤집을 규모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진의 죽음은 감정의 비극이 아니라 경영권 쿠데타의 기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차분했고 제 앞에서 예의를 갖췄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정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흔들립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익숙한 칼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당신 자리가 흔들리겠지. 준혁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이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손에 쥐었는지. 그리고 그는 재민과 달랐습니다. 재민은 겁을 내며 소리쳤지만 준혁은 겁을 숨기며 계산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진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챘다. 목이 잠겼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이용한 사람들 끝까지 끌어내릴게. 내가 남긴 기록이 엄마를 깨웠으니까. 창밖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흔들리는 건 제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발밑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태호에게 한 줄만 보냈습니다. 준혁 라인, 오늘부터 전부 봉인합시다. 재민의 체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제가 믿었던 내부의 얼굴이었고 진짜 결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준혁이 구속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쁨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딸 유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3년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제 가슴 한가운데에 박혀있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한정그룹 회장. 그리고 이제는 무너진 엄마가 아니라 딸의 이름을 지켜낸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준혁이 잡히고 나서 회사는 잠시 폭풍 뒤의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안전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사과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진 기금의 후원처부터 찾아갔습니다. 딸 이름으로 약속했던 자리들이 무너졌고 그 자리를 제가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재활센터 회의실에서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올해 지원이 줄어 프로그램을 줄였습니다. 그 말은 원망도 비난도 아니었지만 제 가슴엔 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 이름으로 한 약속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 도장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남에게 빼앗기기 위한 도장이 아니라 되돌려놓기 위한 도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회사였습니다. 저는 감사위원회를 확대하고 외부 감사를 포함한 기록 윤리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준혁이 숨겼던 돈의 길은 생각보다 길었고 그 길을 끊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뒤 제가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급하면 또 속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씩 날짜를 지우지 않고 로그를 끊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자르지 않고 대신 구조를 바꿨습니다. 악한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악이 다시 자라지 못할 땅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강재민은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끝까지 장모님이 날 죽였다고 말했고 언론은 또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소문은 바람이고 기록은 돌입니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돌은 남습니다. 윤태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판결문은 깔끔합니다. 회장님이 모은 기록이 전부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남긴 영상이 결국 우리를 살렸네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엄마라고만 생각했는데 적어도 지금의 저는 딸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엄마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유진의 별채로 갔습니다. 그 문 앞에서 쫓겨난 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경비는 더 이상 저를 막지 않았고 비밀번호는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숫자를 눌렀습니다. 유진의 생일. 삐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가슴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을 열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이 좋아하던 커튼은 사라졌고 선인장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또 한 번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걸었습니다. 바닥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늦었지. 눈물이 올라왔지만 이번엔 삼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울어도 됩니다. 이곳은 딸의 이름이 명분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곳이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공간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기로요. 별채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를 자랑하는 장소가 아니라 유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방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펼치고 유진 추모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유진이 좋아하던 책들, 유진이 참여했던 봉사 기록, 유진이 남긴 짧은 메모들, 그 모든 것을 모아 누군가가 이곳에서 다시 숨을 쉬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준혁과 재민이 처벌받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온 날, 저는 화려한 만찬도 승리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진 묘로 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고 흙 위에 또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반듯하게 서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이제는 내 이름을 지켰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동안 딸이 떠난 세상을 뿌옇게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서 누군가가 제 옆에서 제 이름을 훔쳐가도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다시 제 눈으로 봅니다. 제 발로 걷습니다. 제 손으로 지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좀 편해지실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편해진다는 말은 잊는다는 뜻이 아니야. 나는 유진을 잊지 않을 거야. 대신 유진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회장실 창문을 반쯤이 아니라 끝까지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도 이제 메모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려도 괜찮았습니다.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서연, 너는 복수로 끝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회복으로 남을 사람이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